지나가는 사람 막 강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때우고 있는데, 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대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피로가 쌓이겠죠. 특히 젤렌스키는 임기를 넘긴 지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걸 비상계엄을 이유로 헌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진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3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병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강제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1년 반이 훨씬 넘었고,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그걸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초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에는 심지어 다운 정우군인 사람도 전선에 참호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70세까지 이제 징집을 하기로 돼 있죠. 그리고 14세부터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캠프 형태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러우전,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관해서 굉장히 좀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 전쟁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하면은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군사 전문 용어로 내레티브 워페어, 서사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이나 심리전 하는 기관에서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은 이제 러시아를 향한 우크라이나를 이용한 서방의 대리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서방에서 제공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들어갔고요. 3년 반 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제재에 동참해서,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전쟁을 일으킨 서방 쪽에서 굉장히 정당했다면은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됐겠지만, 사실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당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서방의 여러 나라들, 특히 이제 나토의 32개 국가, 우리도 그리고 일본도 들어와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에 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이제 그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았지만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미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미국은 그 자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푸틴이 여러 번 우리한테 경고도 했습니다. 그 경고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북러 간에 저런 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맺게 된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셈입니다. 뭐 우리가 한 것이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그 정도로 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들어가서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데미지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통화로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에 회의도 하기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에 방한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리가 친우크라이나 쪽으로 했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모금운동까지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가 정의 편이니까 그들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민병대에 지원한 사람들도 뭐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에 대한 잘못 판단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내러티브 워페어의 가장 큰 그것입니다. 수천억 불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 자체도 내러티브 워페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 전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시기 시작하면은 아마 좀 기분이 나쁘시기도 하고, 원통하시기도 하고, 속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지금까지도 그걸 그대로 아시고 러시아를 이렇게 나쁘게 보기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 덕분에 이제 우리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 조사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러시아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우크라이나고, 두 번째 나라가 영국 아니면 우리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보가 어두워가지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가니까 드러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서방에서도 물론 언론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 언론들이 나와서 지금 같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데서는 꾸준히 사실을 취합하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음부터 전황이 보도되는 걸 보니까 전황이 사실과 다르게 계속 보도를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사 전문가니까 그 전선 이동만 봐도 양쪽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못 싸는 걸 하면서 막 계속 정진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파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계속 이렇게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러티브 워페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도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1, 2년 전보다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분들이 러시아는 나쁜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40만 명이 탈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40만 명 탈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군이 지금 50만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가 탈영인 것이거든요.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탈영 사실이 대대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온 여단의 30%가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탈영해 버린 거죠. 그 일이 되고 나서 이제 알려졌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탈영병이 계속 모여서 작년 12월에 제가 집계할 때는 거의 1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부분이 없어가지고 탈영병을 일반 검찰에서 다루는데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탈영 숫자가 이제 데이터가 나오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폐쇄를 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짐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금년 초에 1월 초에 제 블로그에 올릴 때는 그때 10만 명이 됐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러니까 탈영은 한 것을 즉시 보고를 보통 그 상관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행정적으로 지체가 되고 하니까 탈영 보고는 실제보다 항상 늦게 일어나니까 보고 숫자보다 많을 거다. 그렇지만 뭐 40만 명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50만 명 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좀 보도를 좀 극적으로 하기 위한 과정이고 한 1, 20만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0만 명을 그때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40만 명이 지금 됐는데 그 이후로 작년 초하고 지금하고 시점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상자 즉 인원 손실이 30만 명 이상 달성된 걸로 러시아 공고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동일한 숫자가 이제 탈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3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고 30만 명이 탈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제 40만 명이나 자리를 비우면은 전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있는 전선은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튼실하게 지어놓은 어떤 요새화되어 있는 데인데 도네츠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에. 그 요새화된 지역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상 러시아군이 들어가면은 별로 저항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버시피케이션이라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 막 강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떼우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3년 반 전에 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대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피로가 쌓이겠죠. 전투를 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운영되니까 어째 보면 막무가내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지탱 불가능합니다. 불만과 반발이 커지는 것은 이제 부패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가 어떤 무슨 핑계를 대든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이거든요. 그때 대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이런 생각이 3대 7 정도로 우세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러시아계도 있고 하니까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전쟁이 수행 계속되면서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사상자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걸 보고하지 않고 뭐 실종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이 이제 전쟁에 간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억울한 경우도 많죠. 그리고 지금 강제로 징집하는 영상이 이런 걸 보시면은 그 강제 징집하는 그 조직을 TCC라 그럽니다. 그 조직에서 하는 일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식으로 군복 입고 이렇게 모집을 못 합니다. 그럼 다 도망가고 신고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복 입고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모집하는 그 모집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건물이나 그 모집해가지고 버스로 실어 온 사람들 강제로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전방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런 조직의 그런 기관의 좌표를 러시아군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좌표에다가 미사일로 때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즘 최근에 그 TCC라는 모병센터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한 1년 반 이상 전부터 이제 빨치산 운동이라 해서 저항 운동이 우크라이나 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러시아계 빨치산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계인데 우크라이나 국민이 된 거죠.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정책에 반발하면서 저항 운동을 하는 빨치산 운동이 있다 치면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계인데도 이제 저항 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정권의 학정에 못 견뎌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나토 같은 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관들이 이 훈련을 시키고 하는 이런 장소 같은 것
것들이나 이런 분은 그 좌표를 우크라이나계 빨치산이 러시아계 빨치산한테 연락을 하면 러시아계 빨치산이 러시아 정보국에 연락해가지고 그 좌표를 알려줍니다. 그럼 그 미사일을 때리고 그런 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게 이제 특히 전통적으로 러시아계가 많은 동부, 남부, 중부가 아닌 서부에도 그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젤렌스키 정권에 대해서 저항은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니까 젤렌스키가 잡고 있는 이 정권은 2014년도에 유로마이단 혁명이라 그러는데 그 쿠데타입니다. 사실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EU 가입하느냐만을 나가지고 국론이 갈라져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야누코비치라는 그 전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책에 대해서 유로마이단 광장에서 시위가 계속 있었습니다. 2013년 가을부터 거의 11월부터 시위가 있어가지고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시위가 끝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혁명 비슷하게 쿠데타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피하는 사이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의결합니다. 그런데 탄핵을 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탄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때 그 시위를 주동하고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네오나치라고 이야기하는 스테반 반데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가 이끄는 그 조직의 계열입니다. 그 네오나치가 그걸 주동했는데 네오나치는 우크라이나에서 뭐 대통령 선거에도 나오고 여러 번 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합쳐서 5%의 지지율도 못 얻는 극단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혁명 쿠데타 때 이제 자기 조직이 있으니까 그걸 힘을 잡아가지고 거의 정치인들을 이제 자기 부리듯이 하는 것이죠. 특히 젤렌스키는 2019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 될 때 그때 있었던 돈바스 내전, 5년간 있었던 돈바스 내전을 평화롭게 하겠다. 이걸 당선 플랫폼으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70여 %를 얻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돼 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하고 우크라이나계, 특히 소수계, 뭐 헝가리계 이런 등등으로 많이 갈라져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70몇 %를 얻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전쟁에 지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대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네오나치한테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이 네오나치 계열인지 아니면 네오나치 협박을 받아서 저렇게 된 건지 꼭두각시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오나치 정책을 그대로 따랐던 거죠. 특히 이제 유로마이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유명한 라이트 섹터를 이끌은 사람이 있었는데 드미트로 야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일주일 후에 중앙 언론에 대고 한 이야기가 그 신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면 목숨 위험하다 이런 공개적인 협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네오나치가 득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오나치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국회나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예르막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네오나치 출신이고 특히 다음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는 잘루즌이라는 지금 영국에 가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전형적인 네오나치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투표하면 5%도 못 얻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조직 폭력이나 마피아한테 그 납치되어 있는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서방은 러시아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세력을 이용하거든요.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알카에다 이런 조직들, 아이시스 같은 조직들을 가지고 이제 중동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걸 잘 모르시면은 이 전쟁 자체를 굉장히 잘못 보게 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러시아가 멀쩡하게 공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과 달리 어쨌든 형태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가 엄청나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제도상으로 모든 게 다 민주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지금 독재적인 국가고 특히 젤렌스키는 임기를 넘긴 지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1년 지금 3, 4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비상계엄을 이유로 그거는 우크라이나 헌법에도 그런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어겨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절대로 젤렌스키를 만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니까 만약에 서명을 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무자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러우전도 3년 반 동안에 계속되는 동안에 러시아 경제는 계속 유지되면서 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전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경제가 무너졌지만은 러시아는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달여 전에 푸틴이 가는 헬기를 이제 젤렌스키가 그걸 피격시키려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21세기에 특히 들어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사일 전력입니다. 특히 이제 미사일이 종류가 다양해지고 과거에는 이제 주로 위협이 크게 이제 탄도 미사일이 위협이었거든요. 물론 순항 미사일도 위협이지만은 순항 미사일은 보통 아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막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탄도 미사일은 거의 대부분 마 10, 20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막는 대공방어 체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미사일과 대공방어 체계 간에 이제 창과 방패의 전쟁이 계속 오래되다가 지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창이 이기고 있고 방패가 지금 좀 뒤처져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작년 12월 달에 시험 발사한 아레전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은 지금 현존하는 체계로 거의 막을 수 없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수준을 논하기에는 정보가 좀 제한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로는 러시아가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이란, 북한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한 적이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력화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일부 이제 전력화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20세기의 전력은 항공모함의 시대였거든요. 미국의 11척의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이루는 전단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 한 척에 순양함이나 구축함 한 두세 척, 그 밑에 잠수함들,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상륙함이나 군수지원함이 이런 거대한 한 10여 척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공모함 전단 한 대가 전투기만 해도 한 70대가량 실어가지고 나르고요. 굉장히 큰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 외교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을 파견하면은 그에 이제 여러 배가 따라가면서 이제 그걸 한 나라를 압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칼빈슨함이 들어오는데 대북 위기 시마다 한 번씩 와주죠. 북한이 도발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죠.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외교력의 상징이었고 외교의 바탕이었는데, 그 항공모함 전력이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한 방에 나갈 수 있습니다. 원래 항공모함이 원체 크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도 한 발에 격침시킬 수는 없는 정도로 살보 개념으로 여러 발을 때려야지 격침시키는 이런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하기 위해서 이지스함 같은 것이 이제 대공방어를 하는데 그런 걸 다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방이면 항공모함 한 척을 격침시킬 수 있을 정도, 격침입니다. 그냥 갑판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항공모함에 있는 한 5,000명 가량이 다 죽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미사일 시대라는 것은 그런 미력적인 미사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옛날 미사일하고 격이 다른 미사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정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많이 공격을 하고 이란이 방공망이 뚫리가 굉장히 고생했지만 결국 이란의 미사일 한 500여 발 쏘아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의 경제를 반파시켰죠. 그 중에 일부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08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2014년부터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고 2022년부터 시작됐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4년은 돈바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3차 대전의 개념은 뭔가니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전선에 모여서 대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쟁이 상시화되는 것이죠. 전쟁이 되다 보니까 그냥 경제가 무너졌지만은 러시아는 이제 자기 나라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나라 근처에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좀 피폐가 됐지만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미 3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대전에 대한 규정부터가 이제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되려면 여러 나라가 이제 관계돼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만 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도 있었고,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있었고, 미얀마에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좀 공격하고 있고, 특히 또
발틱에 있는 상국이 지금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그쪽을 통과하는 러시아 배의 섀도우 플릿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기름을 싣고 가는 배가 있으면 그 배를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 배 하나하나에 러시아 함정이 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숨어서 간다 해서 섀도우 플릿이라 그러는 것인데, 한 달여 전에 푸틴이 가는 헬기를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그걸 피격시키려 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국가 원수를 뭐 피격하고 그걸 이제 우리 참수 작전,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전략 핵폭격기에 대해서 사보타지한 게 있었죠. 드론으로 공격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니까 우크라이나가 직접 했을 리는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작년 10월 11일간에 핵전쟁의 위험성이 50%까지 높아졌었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서 스톰 섀도우 같은 걸 쓰느냐 마느냐 그 결정을 가지고, 만약에 그때 당시 쓰기로 했다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거의 이제 군비 경쟁 사실은 끝난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러시아를 이제 어쩌면 전쟁에서 이렇게 분리할 것인가로 초점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50년 같은 그런 전쟁은 좀 힘들겠죠. 왜냐하니까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쳐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패배예요. 전쟁에서 아무리 이겨도 우리가 손해예요. 전쟁을 하는 순간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경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80년간 꾸준히 성장해가지고 이만큼 이제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 안 하기만 바라고, 도발 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이기겠다는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지, 북한을 쳐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죠. 그 다음 문제는 양 진영 간의 대결이 일어나가지고, 그때처럼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블락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냉전 시대에 어떤 전쟁을, 그런 거에 말려들 전쟁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데올로기는 지금 없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때는 1950년대만 해도 세계 경제 GDP의 6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막강한 국가였고, 그래서 미국하고 같은 편만 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든 어쨌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치면, 지금 미국은 거의 부도난 나라 비슷하거든요. 미국과 같은 편 들어서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믿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월남전 참전할 때도 도미노 현상 때문에 이제 월남이 공산화되면 전체가 인도 차이나반도가 다 공산화가 되고, 그러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가 되니까 우리도 약간 공멸의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남은 나라 전쟁이지만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공산국가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공산당이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국가 자본주의에 가까워요. 내용상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념상의 차이라는 게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생국가가 되고 뭘 선택하라 그러면 미국을 선택할지 중국을 선택할지 모를 정도로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블락 간의 대결은 상당히 힘들고, 그 블락 간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말려들게 한다면 그거는 우리 지도자들이 피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냉철하게 우리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뭐 전쟁을 하든 안 하든 항상 우리 국익 위주로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 보면 민스크 1도 속았고 민스크 2도 속았고, 그걸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 협정을 지키려고 맺은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다. 나토와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25만 명에서 27만 5천 명 정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기를 제공하죠. 그 무기를 제공한 첫 대통령이
협상의 차이는 뭔가 하니까 러시아는 일관되게 우크라이나의 중립 그리고 나토 가입을 금지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네오나치처럼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을 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탐나서 침략한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민스크 1, 민스크 2 협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시위가 일어나니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보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에는 그 돈바스 지역 출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병사 개인들로 보면 자기 보고 우크라이나 자기 고향을 공격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바스 쪽에 있는 사람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침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반군이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 했죠.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군대 출신이긴 하지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가지고 효과적인 전투는 못했지만 그래도 애국심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래서 민스크 1을 할 때는 자꾸 반군이 이기니까 민스크 1 협정을 하고 그 협정을 맺어놓고 바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민스크 2 협정을 맺었습니다. 민스크 2 협정을 맺었던 주체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들어와 있는데 결국 민스크 1, 2 협정은 우크라이나 군하고 돈바스에 있는 반군 간의 맺은 협정이고요. 그걸 보증선 것이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이쪽에 그 반군 쪽에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보증선 소위 말해서 2+2라는 포맷, 노르망디 포맷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 메르켈이 사실 실토를 했죠. 사실은 그 협정을 지키려고 맺은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2015년 민스크 협정 이후에 2022년까지 사이에 서방에서 나토와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25만 명 정도, 25만 명에서 27만 5천 명 정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요새화를 하고요. 그리고 무기를 제공하죠. 그 무기를 제공한 첫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트럼프가 자기가 먼저 제공했다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계속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을 키우고 준비했고 도발이 아니냐, 전쟁이 누가 탓이냐 이런 부분에 뭐 논란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러시아 말이 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서방의 언론에서는 자기가 언론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에도 비판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영토 욕심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2022년 2월 달에 침공을 했을 때 바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침공을 하고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벨라루스에서 협상을 시작했고 그게 나중에 이스탄불에 가서 협상을 했죠. 그래서 4월 15일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정해진 것이 이스탄불 커뮤니케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중립화를 할 거냐, 군은 몇 개를 줄일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한 7, 80%는 맺어지고 아직 맺어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 그 드래프트 상태에서 영국의 수상인 보리스 존슨이 와가지고 협상을 그만해라. 우리가 대해줄 테니까 전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입장에서 보면 민스크 1도 속았고 민스크 2도 속았고 거기에 영국과 독일이 관여돼 있고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도 속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영국과 미국이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서방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러시아에는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스탄불 커뮤니케 이후에 즉 2022년 4월 15일 이후부터는 러시아가 완전히 전쟁에 돌입해가지고 이제 소모전을 하고 실제로 영토를 점령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민스크 협정을 하면서 그 주민 자치를 허용하고 자치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토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러시아가 유럽의 영토를 탐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영토가 엄청 많은데다가 유럽은 자원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실업자들이나 연금 같은 거 많이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그렇게 뭐 통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토 욕심이 있었다면은 이스탄불 그 회담을 안 했겠죠. 들어가자마자 뭐 다 공격이 끝났겠죠. 그러나 이틀 후부터 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responsibility to protect, 즉 이제 인종살상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종청소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관여할 어떤 보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따라 들어간 거고, 유엔 헌장 51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푸틴 이야기가 다 맞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이제 아예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공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은 2022년 그 이스탄불 거기에다가 이스탄불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영토를 얻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4개 주,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리고 자파르지아, 헤르손, 이 4개 주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그런 겁니다. 물론 그 4개 주 중에 일부는 아직도 러시아가 아직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3개 주에는 또 러시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미주, 이제 하르코프주, 그리고 드네프로주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보다 훨씬 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없는 상태고, 전선이 거의 마지막이 요새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휴전선이 있고 앞에 이제 페바들이 여러 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페바, 알파, 브로브, 차리, 델타까지 밀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방어선이 없거든요. 사실은 민간인밖에.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다 밀려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쑥 들어올 거다. 그래서 드네프로강까지 가고 밑에 오데사나 니콜라예프 같은 것도 러시아가 쉽게 점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회담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곧 무너질 것 같아서 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 이 군사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습니다. 벌써 저는 이제 10대 1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군에서는 손실 교환비라 그럽니다. 적의 손실하고 우리의 손실을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적의 손실보다 우리의 손실이 이제 비율적으로 많이 낮으면은 소모전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본래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투에서 작전에서 항상 공자가 좀 불리합니다. 방어가 좀 쉽고요. 방어는 이제 보호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공격은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자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가 계속 공격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손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이고요. 실제로 깊은 것은 전부 화력으로 결정됩니다. 포탄 소모량이 2022년 초기부터 한참 오랫동안까지 한 10대 1로 러시아가 많이 소모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선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데를 계속 이제 러시아가 때리는 것이죠. 특히 미사일과 항공폭탄 이런 여러 가지 많고, 특히 이제 오랫동안 전투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론과 미사일로 하루에 많을 때는 700발, 보통 한 300발씩 때리거든요. 어디를 때리는 거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선에 싸우는 군사력을 때리는 게 아니고 후방에 있는 무기고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 직결지라든지 중요한 인프라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투력을 만들어 가지고 생성해서 전방으로 오야 되는데 그 전에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치열한 전선에서 일어난 걸 때리는 게 아니고 뒤를 때릴 정도로 러시아는 화력의 여유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병사가 없으니까 드론으로 전투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드론을 전투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뭔가 드론을 운영하는 센터를 때려버리면은, 드론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C4ISR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C4ISR이 있는 그 센터를 때려버리니까 드론 전력 자체가 뭉텅이로 날아가는 것이죠. 드론이라는 어떤 기체 몇 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 센터 자체를 때리고 있을 정도로 종심 깊은 공격은 다 러시아가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종심 깊은 공격을 잘 못하고 사보타지 수준을 하고 있거나 전방에서 전선에서 부딪히는데 이제 몇 개 드론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러시아보다 우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우수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제로는 지금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서방의 대리전이고, 특히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한테 군비 경쟁에서 철저히 패배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군이나 서방의 군대가 어느 수준인가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TOA라 그러죠. 자기의 조직과 편제가 있으면 편제에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분대가 있는데 분대에 이제 자기 개인학위도 있고, 소위 말해서 분대학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대학위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은 그냥 다 소총수가 되는 것이죠.
거죠. 그런 정도로 이제 전투력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오랫동안 이렇게 무기를 많이 대준 데다가 그래서 생산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할 수도 없고 미군의 수준이 지금 아주 위험한 정도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다가 생산력도 떨어지는 거. 특히 기술적으로 러시아한테 많이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준 장비들이 좀 허접한 게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특히 미국이 자랑하는 PGM 무기들은 전부 다 줬어요. 최신 것까지. 주지 않은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PRSM이라고 에이테킴스 후속으로 지금 막 개발해가 전력화가 돼가지고 이제 부대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군도 이제 일부 부대를 가지고 있고 일부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에이테킴스 후속 무기인데요. 그런 무기들이 초기에는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했지만 한 2달에서 한 2주 사이에 대부분 다 러시아의 어떤 전자전 능력이나 이런 걸로 다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쟁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항공모함이나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공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거의 러시아의 방공무기의 대부분 날아갈 위험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국이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하이오급 SSBN이 한 16척 정도 있습니다. 그 미사일 자체는 한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도 러시아를 쏠 수 있는 겁니다. 노폭 아파다에 한 10km 밖에만 있어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소련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미국한테 핵무기를 맞아가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도 죽는다. 예, 몇 가지 이제 언론에 나니까 뉴스 효과가 좀 있는데 사실은 몇 가지 점에서 좀 부적절한 것인데요. 일단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고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은 한낱 블로그에 불과합니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지만 별로 공식적이지 않은 사람하고 설전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일단 트럼프의 패배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지도자가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리얼리티 쇼 출신이고 이제 대중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재밌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트럼프가 너무 무지한 것을 드러내 버렸죠. 특히 이제 핵잠수함 2척을 보냈다 그러는데 핵잠수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SSBN 그러니까 핵 탄도미사일을 가진 SSBN 오하이오급 SSBN이 한 16척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잠수함은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미사일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아주 능력이 있는 겁니다. 트라이덴트 2 D5라는 미사일인데 좀 오래돼 가지고 지금 그걸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미사일 자체는 한 10,000km 이상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사일은 미국에 있어도 러시아를 쏠 수 있는 겁니다. 잠수함 자체가 미국 아파다에 노폭 아파다에 한 10km 밖에만 있어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러시아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보내면은 좀 가깝게 이제 저공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러시아의 방공망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그거 5% 10%밖에 효과가 없고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러시아는 미국의 SLBM이 자기를 겨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 버렸죠. 그런데 또 메드베데프가 한 이야기는 뭔가요? 데드핸드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데드핸드라는 것은 위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드핸드라는 것은 핵교리인데요. 소련 시절부터 만들었습니다. 60년대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서로 간에 미소 양측에서 너무나 많은 핵미사일을 개발하다 보니까 핵탄두가 각각 4만 발씩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걸 줄여가 10분의 1로 줄여가 4,000발 정도씩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4만 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키기에도 남는 그런 정도로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적이 나한테 핵무기를 쏘았는데 내가 핵무기가 없으면 끝나니까 맞고 나서도 또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를 해가지고 첫 발을 맞고 그 다음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아졌는데 그걸 이제 MED라 그럽니다.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정 파괴라 그러는데 약자가 거의 미친 것처럼 보이듯이 그 정도로 그게 이제 핵 전략의 핵심이었죠. 소련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미국한테 핵무기를 맞아가지고 소련 전체가
다 날아가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센서들이 나가지고 방사능도 측정하고 핵이 떨어졌구나 이걸 확인되면은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가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면은 자동으로 그 전에 장입한 표적에 미국이나 유럽의 표적에 핵미사일을 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도 핵이 날라온다. 그래서 그걸 데드 핸드라 그래요. 핵 교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핵 경쟁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멸망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협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핵무기를 겨냥하면은 우리는 죽을지 모르지만 너희도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협박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수단이 있다는 것인데 이제 거기 협박으로 일어나는 그런 약간 트럼프가 핵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우화화됐는데 뭐 사실은 체면도 구기고 실력도 들통나고 그렇게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용기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들어올 때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 양상은 전부 미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CIA를 보내가지고 모든 걸 지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1000여 기에 해당되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찰 위성, 키홀 위성 한 110개를 돌리면서 계속 그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크리스토프 도네힐런 장군이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작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이라 그러죠. 전시작전 통제권과 유사한 걸 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장군들의 인사권도 사실상 쥐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모든 걸 제공했죠. 무기도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백폰 통신망은 스타링크가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그냥 사람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걸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끊으려면은 24시간 만에 바로 끊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바로 중단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를 대통령으로 시켜준 어떤 정치적 기부자들의 영향도 있고 자기 밑에 특히 자기가 적으로 생각하는 네오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소위 말해 우리가 딥스테이트라 그러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좀 휘둘리고 머뭇거렸던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어와가지고 바이든의 전쟁이고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게 초기에는 먹혀 들어가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징징대는 어린애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미국의 전 세계 제1 권력의 가장 큰 나라의 거의 권력을 잡고 있는 소위 말해 국군 통수권자가 할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엄밀하게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공통교전국입니다. 그 코벨리저런트라 그러는데 공통교주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내려면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나와서 하는 게 훨씬 관계도 좋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이런 걸 하면서 돈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치졸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걸 상실한 겁니다. 우리한테도 뭐 관세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걸 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전에 있었던 WTO니 모든 협정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는 것까지는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을 상대할 때 미국과 약속을 이번에 하면 다음에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또 바뀌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이라는 게 소프트 파워가 되지 않고 강압적인 하드 파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서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기만 하고 그 다음부터 지킬 의무도 없고 그런 거죠. 특히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세컨드리 생션 그러니까 2차 제재를 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한테 이제 관세를 100% 때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특히 린지 그레항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500% 때리겠다는 법안을 올려놓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과 인도와 심지어 브라질도 대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스라는 나라를 서로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브릭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5나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10개 넘은 나라가 됐는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S가 이제 남아공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리퍼블릭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S가 스페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이제 브릭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미국에 대항하는 거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브릭스는 어떤 블락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브릭스가 저렇게 크게 된 것도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를 너무 제재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외환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대체한을 만들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사용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스위프트망을 막음으로써 발생한 브릭스 국가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친하지가 않는데 굉장히 생존 문제로 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 이제 정책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딜레마라는 것 자체는 현장에서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원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지어버리고 지원을 한다 해도 보장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결의한 것은 지금부터 10년간 투자를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이제 GDP 대비 5%까지 올리겠다. 지금 한 2% 정도 되는데 한 5%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죠. 그러려면 또 이제 군사력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하려다 보면 이제 자국의 방위산업체들을 이제 좀 키울 이제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10년이란 기간은 이 방위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어떤 좀 중요한 무기들을 우리가 전력화라 그러거든요. 무기를 이제 필요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소요라 그러는데 소요를 제기해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배치하기까지는 아무리 안 걸려도 15년, 20년 더 걸립니다. 10년 안에 마치면 굉장히 빨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은 방위산업 자체가 큰 게 있는 것 같아도 대부분 미국에 의존합니다. 미국도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가 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째 보면 이제 서로 간에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없이 무기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10년 동안 군사력에 투자하려면 급히 군사력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생산 시설이나 개발 시설들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공급망에 필요한 여러 가지 희귀 금속이나 희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옆에 가지고 편의점에서 있는 거 꺼내오는 거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기는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주문 제작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성복사 입는 거랑 어디 가서 양복을 하나 맞춰 입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가봉부터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 것처럼 무기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데 그게 이제 미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이 다 미국 방위산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은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낮은 제조업 국가가 되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을 이제 군수 기업으로 돌리려 합니다. 특히 독일의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그게 이제 그래도 중하고급에 속하니까 자동차 공업은 어차피 전기차 이런 것 때문에 경쟁력도 잃고 하니까 그걸 이제 군수로 돌리려 그래요. 독일 보면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이제 망해가고 있는 이제 옛날 주도했던 자동차 산업이 이제 계속 지금은 독일 자동차들은 거의 안 보거든요. 지난 전쟁 일어나고부터 미국의 25개 항상 해마다 20개 내지 15개의 이제 탑 브랜드를 이렇게 선정하는데 거기에 독일이 들어간 적이 최근에 거의 없어요. 투자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산업도 거의 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들이 독일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 독일은 그래도 소위 말해서 굉장히 상위층에 속합니다. 헝가리나 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도 군수산업을 키우려고 않겠습니까? 자기네 투자하면서. 걔네들도 독일에 또 종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는 막 5%까지 올린다 그러지만 실제로 5% 조달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돈을 조달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남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그 안에서도 사실 서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뭉치는 것 같으면 실제로는 뭉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러우 전쟁이 종결된다면 지금 이제 우려하는 바대로 동아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군사력의 수준을 보면은 전쟁을 일으킬 그런 군사력이 못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우크라이나 했던 것처럼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을 가지고 대만을 가지고 대리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표는 만약에 급히 전력화를 한다면 우리가 폴란드에 팔았던 것처럼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틈새도 있는 것이지만은 각자 이제 시간을 두고 군사력을 건설하려면 자기 국가들이 자기 방위산업을 살리려고 그럴 겁니다. 이미 이제 그쪽으로는
물량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규모의 경제 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한 위협 때문에 오랫동안 어느 정도 그 유럽 나라에 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무기치고는 값도 싸고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제일 생산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인데, 시간을 두고 한다면은 우리 걸 보지 않고 자기네들 산업을 살리려 하겠죠. 근데 시간이 급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런 정치적인 거기에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걸 바로 사갈 겁니다. 그러나 그거 전에 이제 자기네들이 군수 산업을 다시 살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두 번째 옵션이죠. 첫 번째 옵션은 자기 방위 산업을 키우는 거고, 우리가 하려면은 폴란드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산 시설 지원해주고 우리 기술 이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씩 나눠 먹는 방식으로 진출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100% 수출하는 방식으로는 거의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러우 전쟁이 종결된다면 지금 이제 우려하는 바대로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에 맡기고 이제 중국에 집중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힘의 분배로 보면 그건 또 사실이죠. 미국이 이제 그쪽에서 좀 전략할 수 있으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미국의 군사력의 수준을 보면은 전쟁을 일으킬 그런 군사력이 못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려면은 우크라이나 했던 것처럼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을 가지고 대만을 가지고 대리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표는 중국을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분쟁에 말려들게 해서 중국의 경제력을 피폐시킨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동안 전쟁을 하고 이걸 끼우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 일본이나 국력으로 중국하고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있는 어떤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이지 큰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특히 이제 우리나 일본이 전쟁에 말려든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본의 목줄을 잡고 있죠. 중국이 해상훈련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대만에서 일본까지 가는 오키나와 사이에 해역을 우리가 이제 슬락이라고 그래요. Sea Line of Communication, 해상교통로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이 배가 와가지고 그걸 차단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즉 말라카 해협에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에서 이제 미군 기지가 있으니 거기서 이제 미군이 그 중동에서 오는 것을, 인도양을 통해서 오는 것을 중국을 통제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을 통제하겠다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날지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전력을 투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동아시아는 그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전쟁이 별로 없는 나라였어요. 유럽은 뭐 그 30년 전쟁도 하고 뭐 전쟁을 끝없이 해왔던 나라고 2차 대전까지 많이 했지만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때 중일 전쟁하고 대동아 전쟁하고 한다고 난리치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2차 대전 이후에도 전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지만 그건 대부분 서방 세력이 와서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각자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아시안이라는 큰 경제 블록이 있고 중국하고 아시안 관계도 좋고, 한국도 일본도 각각 아시안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경제적인 관계가 되게 좋고, 우리가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죠. 중국하고 손을 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랫동안 우리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예상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하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육군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해군은 일본이 좀 뛰어나죠. 공군은 약간 비슷한 추세입니다. 공군이 왜 비슷하냐 하면은, 일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좀 우수하기는 한데, 일본이 그동안에 보통 국가가 되지 않아가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무기들이 다 방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항공기의 무장들이 주로 공대공 미사일 위주로 하고, 공대지는 좀 능력이 적었습니다. 물론 그걸 뭐 미사일이나 이런 무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그거는 이제 F-15나 F-35 이런 것보다는 자국에 있는 F-2 이런 미쓰비시에 만든 그런 걸로 가지고 이제 조금 해보고 이런 상태고, 거기는 이제
소량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은 비견할 만하다. 그리고 해군은 물론 당연히 함정수나 함정의 질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우수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특히 EEZ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쪽에 속할 정도로 굉장히 그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광활합니다. 섬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이 맡아야 될 것도 많고, 특히 이제 냉전 시대에는 소련의 전투기들 혹은 잠수함들을 잡는 페트롤십, PC 계열들 그런 것들이 막 많을 때는 200대 가량 있을 정도로 특화되어 있던 전력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1.5배 이상 인구가 많고 덩치가 있고 경제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사력 자체는 상당한 수준인데 약간 불균형이다. 육군은 좀 약하고 해군이 세고 공군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거나 뭐 누가 우수하다기보다 약간 비슷한 규모인데 이렇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는 훨씬 낫고요. 중국하고 비교하면 중국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우리도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의 전력을 투사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에서 방어하기 위한 전력이기 때문에 뭐 비교하는 게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만드는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약간 좁은 시야로 보시는 거고, 핵에 대한 것은 핑계입니다. 이란의 가 목표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이어지는 이 전반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축이 중동입니다. 우리의 외교 전략은 지금 어느 시기로 봐야 되는가요? 명청교체기에 우리의 판단 오류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되돌려 봐야 됩니다. 크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막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미국은 소위 말해서 금융공학 이걸 가지고 세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잃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파워가 막강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빚을 많이 지고 있지만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질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뭐 창의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리즘에 의해 가지고 자기 미국 내에 제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리쇼어링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습니다. 30여 년 동안에 오프쇼링을 했거든요. 해외로 다 생산 기지를 옮겼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기가 힘듭니다. 가장 가까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많이 만드는데 미국 회사들이 멕시코 가서 만들어요. 멕시코에는 시간당 임금이 5불이고 미국 국경을 건너면 28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생산 기지를 미국에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럼 미국의 노동자들이 딱 줄 서서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교육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를 키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장기적인 걸 위한 투자라 생각하시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막강하지만은 제조업이나 생산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막강한 걸 보여줬어요. 8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경제고 지금도 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뭐 우리 80년대 수준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다 끌어들일 정도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은 시간 문제다. 10년, 15년, 20년 후에 분명히 그렇게 될 거지만은 아직까지 중국의 국력이 미국처럼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존 문제에 급급하는 국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다극화밖에 없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러 나라하고 관계를 맺어서 생존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 전략은 다극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자면 1980년 후반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북방 정책을 하면서 그때까지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없었던 여러 나라들하고 다 외교 관계를 맺었죠. 그 짧은 기간에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브릭스에도 가입해야 되고 우리의 자주력을 조금 더
제고해야 될 때고 그게 다국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지.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어떤 걸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게 우리 외교력의 바탕이 되고 그게 사람들이 우리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기술은 광범위하게 보면 아직 다 서방 기술에 속합니다. 우리가 군사 기술이 좀 발달해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리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뛰어난 부분이 뭔가 하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것은 왜 좋은가 하니까 우리의 군사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기반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육성한 중화학고급 기반 위에 우리가 방위 산업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그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그 위에 있고 그래서 제조업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위 산업이 강하고 우리가 특히 방위 산업에 뭐 기술적으로 투자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많이 발전했지만은 선진국의 방대한 기술에 따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선도한다 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일 가성비 있고 특히 이제 신뢰성 높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만드는 제조업 강점을 그대로 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소위 말해서 제조의 노하우들이 좀 많다. 그리고 우리는 가성비가 있고 제때 납품하고 신뢰성이 좋고 이런 것들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획기적인 무기를 만들고 하려면은 연구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그렇게 할 정도의 우리가 여유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좀 입증되거나 꼭 필요한 기술에 좀 투자를 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적으로 해보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비중이 작다 봐야 됩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공격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약간 좁은 시야로 보시는 거고 핵에 대한 것은 핑계입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유라시아 평원에서 특히 동유럽의 평원에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이어지는 이 전반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지역 이런 데를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축이 중동입니다. 1917년도에는 석유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해서 석유 산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중동에 이제 석유가 많이 개발돼 있어. 그래서 이란을 노리는 것은 석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사우디나 UAE나 이쪽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여러 그 유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냥 있으면 아랍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뭐 딜이 좋은데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런던의 금융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콜레트럴로 잡고 통제를 하려면 분명히 들어갈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거기 심은 거예요. 거기에서 1917년도에 일어났던 로스차일드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런던의 금융 재벌들이 운영하는 이제 군사력이 들어갈 수 있는 어째 보면 첨입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 넣은 이유는 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면은 그 석유를 가진 나라들이 취약해지니까 석유의 통제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석유는 인풋 중에 하나예요. 임용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싸게 사가지고 우리가 그걸 효율적으로 해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런던은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금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은 어딘가를 잡아야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걸 장악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란도 결정적으로 이란의 석유를 개발한 게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거든요. 이제 런던 입장에서 그걸 찾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유를 노리고 있다. 모든 전쟁은 자원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동맹관계나 친소관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동맹 아무리 해놔도 국제사회에서는 그 협약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란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한 것이죠. 미중 간의 전쟁은 지금 중국은 1대1로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 인도양을 통한 루트가 미국이 막을 격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개척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남북로 하고 동서로가 있습니다. 그걸 교차하는 데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통제권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란에 대해서 특히 남코카구스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뭔가 그 터키를 약간 선동시켜가지고 그걸 장악하기 할래요. 그럼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은 투르크
트루크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트루크족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란의 인구의 한 15% 정도가 아제르바이잔 출신인데, 그 남쪽으로 가면 이란 국경을 넘어서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니도 아제르바이잔계예요. 페르시아계는 한 60%고, 그러니까 거기 다민족 국가가 되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터키를 이용하고, 그 이란을 철도로 거쳐가지고 카스피해를 가가지고 그걸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 안에 이제 배를 타고 와가 철로를 거치고 또 배를 타고 와서 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경로가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지고 흑해로 가거나 아니면은 저 지중해를 거쳐서 발트해로 가는 그 경로보다 훨씬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발달되면은 남북의 경제가 굉장히 인도나 이쪽하고 교역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런 복잡한 인프라를 놓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개통하고 나면은 기존에 이제 세력이 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을 하나 쭉 만들고 나면 기존은 국일로 있던 상권이 싹 무너지고, 그럼 국일에 있던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새로 생긴 걸 싫어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